안녕하세요, 허담 선생님. 오늘은 패비운 씨 편에서 다뤘던 그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패비 윤 씨 편,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그 남자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여자가 궁금했어요. 왜 갑자기 그렇게까지 변한 건지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지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편에서는 감정 중심으로 풀었으니까 오늘은 기록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 여자 패비윤 씨,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실록 기록을 보면 윤 씨는 원래 배를 짜서 팔아 어머니를 봉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검소하고 정성스럽고 조심성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왕이 직접 이 사람을 두고 대사를 맡길만 하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상당히 높은 평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성품이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마음가짐이 깊고 고요하다. 이건 왕비 책봉 교서에 적힌 문장입니다. 공식 기록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들을 낳고 나서 불과 넉 달 만에 독약을 숨기고 주술서를 갖고 있다가 발각됩니다. 비상이라는 독을 옷 속에 품고 다녔다는 기록도 있어요. 넉 달이요? 그 짧은 시간에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 있나요? 보통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네, 너무 궁금합니다. 이 여자의 행동 변화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뚜렷한 패턴이 보입니다. 첫 번째, 왕비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 행동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첫째 아들을 낳고 넉 달 뒤에 갑자기 과도한 질투, 독약 소지, 공격적 행동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증상이 가라앉습니다. 왕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둘째 아들까지 낳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실록에 편찮으셨다가 회복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실제로 왕과 합방해서 둘째를 임신하거든요.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더 있었던 건가요? 네. 둘째 아들을 낳고 대략 6달 전후 다시 폭발합니다. 왕이 후궁과 함께 있는 침실에 갑자기 들이닥치고 왕에게 용렬한 무리라 하고 발자취를 없애버리겠다고 말하고 장사 지낼 때 쓰는 흰 휘장을 가리키며 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소장이라는 게? 장례용 휘장입니다. 살아있는 왕 앞에서 장례 도구를 가리키며 이름을 부른 거예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솔직히 좀 무섭기도 한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왕이 정사를 보러 나가는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았다는 기록도 있어요. 왕이 다녀온 뒤에야 겨우 일어났다고. 그건 좀 다른 느낌인데요. 앞에서는 공격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데 이건 오히려 무기력한 거잖아요. 정확히 그 점입니다. 에너지가 폭발하는 시기와 반대로 무기력하게 가라앉는 시기가 번갈아 나타나고 있어요. 이 패턴을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특정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나요? 양극성 장애. 옛날 말로는 조울증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울증이요? 네. 기분이 극도로 들뜨는 조증 상태와 극도로 가라앉는 우울 상태가 반복되는 질환입니다. 2021년에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창윤 교수가 조선왕조실록을 분석해서 이 여자가 양극성 장애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정신과 교수가 실록을 분석한 논문이 있어요? 대한신경정신정신의학회지에 정식으로 실린 학술 논문입니다. 제목이 패비 윤 씨와 양극성 장애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라 병이었을 수 있다는 건가요? 논문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왕비가 되기 전까지는 성격에 문제가 없었고 출산 후에 증상이 시작되었으며 좋아졌다가 다시 출산하면 또 악화되는 패턴. 이건 산후 발병 양극성 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산후 발병이라는 건 출산이 방아쇠가 된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출산 후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 호르몬들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조절에 깊이 관여하고 있거든요. 이 급격한 변화가 기분 조절 시스템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산후 우울증이랑은 다른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에요. 산후 우울증은 출산 후에 지속적으로 기분이 가라앉는 겁니다. 눈물이 나고 의욕이 없고 아이에게 정이 안 가고 자기 자신이 나쁜 엄마라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상태예요. 그건 많이 들어봤어요. 반면 양극성 장애는 우울한 시기도 있지만 반대로 에너지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시기도 있습니다. 잠을 안 자도 멀쩡하고 자기가 세상 누구보다 대단하다고 느끼고 말이 많아지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공격성이 올라가는 상태. 이걸 조증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산후 우울증은 계속 가라앉기만 하는 거고 양극성 장애는 올려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기록을 보면 단순히 우울한 게 아니라 조증 증상이 뚜렷해요. 극도의 질투, 공격적 언행, 자기 주장이 비정상적으로 강해지는 것,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것,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무기력하게 가라앉았다가 또다시 폭발하는 패턴. 그러면 그 유명한 사건, 손톱으로 왕의 얼굴을 핥히었다는 것도 그래서인가요? 그 사건은 사실 실록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약 200년 뒤에 나온 야사에만 등장해요. 하지만 만약 있었다 하더라도 조중 상태에서의 충동적 공격 행동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유전도 되나요? 왜냐하면 이 윤 씨의 아들도 나중에 상당히 극단적인 행동을 했잖아요.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같은 논문에서 아들의 기록도 분석했는데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편하지 않다. 나도 모르게 슬픔이 마음속에 몰려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이런 기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성적 문란, 과도한 사치, 사냥 집착, 지나친 흥분과 분노 폭발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패턴이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양극성 장애는 유전적 요인이 강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요. 부모 중 한 명이 양극성 장애일 경우 자녀에게 발병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혹시 옛날 의학에서도 이런 증상을 인식하고 있었나요? 동의보감에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산후 경계라는 게 있는데 출산 후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며 놀라기 잘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산후 허번이라는 것도 있어요. 출산 후에 가슴이 답답하고 번열이 나는 상태를 뜻하지요.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인식이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다만 그 시대에는 이것을 정신질환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성품이 나쁜 것, 부덕한 것으로만 해석했지요. 선생님, 그러면 현대에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나요?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한 여성의 약 68%가 출산 후 기분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 중 대부분은 일시적인 우울감으로 산후 불루라고 부르는데 보통 2주 안에 자연 회복됩니다. 대부분은 가볍게 경험을 하는군요. 네. 그런데 약 6.8%는 산후 우울증으로 진단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0.1에서 0.2%, 산모 1000명 중 한두 명은 산후 정신증으로 발전합니다. 1000명 중 한두 명이면 적어 보이는데요? 숫자로는 적어 보이지만 한국에서 1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약 25만 명이라고 하면 매년 250명에서 500명의 산모가 이 상태를 겪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요? 덴마크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첫 출산 후 산후 기분장애를 겪은 여성이 둘째를 출산했을 때 다시 산후 기분장애를 겪을 확률이 46.4배 높았습니다. 46.4배요? 네. 그리고 윤 씨의 경우 첫째 출산 후에 증상이 나타났고 관해되었다가 둘째 출산 후에 더 심하게 재발했습니다. 현대 연구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는 경과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윤 씨는 악녀가 아니라 환자였을 수 있다는 건가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500년 전 기록만으로 확진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하지만 현대 정신의학의 눈으로 보면 윤 씨의 행동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질환의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만약 그 시대에 적절한 치료 방법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현대에는 기분 조절제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면 양극성 장애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 치료가 가능했다면 윤 씨는 폐비가 아니라 환자로서 돌봄을 받았을 겁니다. 사약을 받지 않았을 거고요. 그녀의 아들 연산 군도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광기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벌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도 피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한 사람의 정신질환이 제때 치료받지 못했을 때 그 파장이 한 나라 전체를 뒤흔든 사례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출산 후에 갑자기 기분이 이상하게 변했다거나 감정 조절이 안 된다거나 이유 없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뇌의 기분 조절 시스템에 영향을 준 것일 수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혼자 참을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나 산후조리원 연계 상담 프로그램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 정신건강위기상담 전화 1577-0199번으로 전화하셔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폐비 윤 씨의 이야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여자는 500년 동안 악녀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 출산 전에는 검소하고 온화한 사람이었고 출산 후에 급격히 변했으며 회복되었다가 다시 출산하면 재발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이것을 산후 발병 양극성 장애의 전형적 경과로 봅니다. 악녀가 아니라 치료받지 못한 환자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출산 후 정신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 도서를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오늘 이야기는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한 추정이며 확정적 진단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정신건강 관련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